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간 트리! 아우. 인간 정말 여신과 네, 인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트리 홍선혜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집 아침엔 투자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이고요. 네, 저는 홍선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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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시장이 약간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시동은 건 것 같은데 얘는 또 달릴 약간. 준비하고 있으면 얘는 또 말까 준비를 네.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선생님 제가 오늘 조금 급하게 나오느라고 환율이 오늘 갑자기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네. 네, 환율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고 요것만으로는 이제 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까지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환율이 지금 1,460원대로 오. 급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요. 일단 환율 움직임도 보면서 환율은 또 수급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쭉 한번 코스피 코스닥 방향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의상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선혜 씨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앉아 있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전신이 네.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인간 트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앞에 서 오늘 있을까요? 트리로 이렇게. 끝나고 어디 들렸다라도 가세요. 알겠습니다. 어디 뭐 시장이라도 한번 네. 보러 가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시지 쭉 말길 그냥 바라고. 걸어 다닐게요. 계속 걸어 다녀요 여기 3% 주변에. 알겠습니다. 자, 선혜 씨와 또 이번 네.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해를 정리를 하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저는 올해를 돌이켜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다툼이 정말 심해졌고 특히나 이 AI에 불을 붙인 게 1월, 2월에 있었던 딥시크 쇼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중국의 어떤 기술 굴기가 좀 떠오르는데 거의 1년이 지났는데 맞아요. 안 잊혀지는 좀 충격적인 시장 충격도 있었고. 사실 그쵸? 그것 때문에 관세 느낌이 좀 더 불이 붙은 게 아닌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싸움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올 한 해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내년에 또 중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중국통 소진훈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앞에 뭐 소품이 네.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잠깐 저기 뭐 네 잠깐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약속했던 내용이랑 좀 아니 다르긴 살짝 한데. 아유, 메리 아이고 귀엽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인사만 그렇게 모자 쓰고 부탁드리고 내용할 때는 그냥 네. 벗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소진훈 과장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자 벗고 편안하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과장님은 원래 사실 소품을 쓰거나 네. 분장을 하거나 사람이 그러면 약간 다른 사람이 되면서 텐션이 좀 올라가거든요. 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차분하신지. 평소에 많이 들으시죠? 참 차분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과장님의 진짜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옆에서 꼬집어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뭐, 제모앵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네. 그게 계속됐던 거, 이런 게 올 한 해 참 기억에 남는다 했거든요. 중국의 상황을 올 한 해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힘들겠지만, 오. 그래도 나름의 소회를 좀 밝혀주신다면, 네. 어떤 부분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앞에도 이제 딥시크 모먼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중국의 기술력이 그 재평가를 받은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 여러 네. 면에서. 음. 뭐 반도체 굴기, 뭐 로봇, 자율주행, 진짜 거의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이 이만큼 올라왔어?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1년 내내 좀 놀랐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실제로 드는데. 제가 네. 좀 기억을 했던 딥시크 쇼크,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그 정도로 중국이 치고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 못할 정도로 쇼크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시장에서는?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꾸준히 그쪽 관련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뭐 진행을 하시던 분들은 뭐 중국이 그 AI 쪽에서 굉장한 역량을 그리고 이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많이 알고 계셨는데 사실 뭐 시장의 반응은 그거를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반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챗 GPT도 분명히 이제
이제 3.5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네. 이제 그 이전 이제 GPT-2 버전 때부터 사실은 이제 뭐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나 이제 논문들 보면은 어떤 뭐 놀라운 이런 발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증시의 반응은 사실은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이니까 중국도 약간은 그런 모먼트가 올 한 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딥시크 모먼트가 네. 거의 1년 다 돼가는데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그렇죠. 약간의 또 2026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약간의, 좀 두려움, 경계감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기다리면서 네. 오늘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주제 명확해진 정책 방향성이라고 키워드를 잡아 주셨습니다. 네. 내년 중국은 그러면 힌트를 좀 얻으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 있다. 그게 그리고 그 길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될까요? 네네. 일단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헤드라인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제목을 보시면 이제 내수 확대를 강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거를 그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내년 뭐 이것도 결국에 뭐 틀릴 확률이 크겠지만 일단 내년에 제가 예상되는 그 중국 증시의 주요 키워드 5개를 꼽아봤는데 앞에 뭐 제목은 제가 내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AI나 뭐 이런 뭐 기술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내년에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메인은 뭐 어떤 AI라던가 AI에서 파생이 되는 뭐 로보틱스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제가 최근 방송에서 이제 10월에 한번 이제 사중전회라는 그 경제 이벤트를 한번 정책 이벤트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12월 그 정책 이벤트들도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에서는 생각보다 내수가 많이 강조가 안 됐었습니다. 예상보다는 뭐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12월에 이제 정치국 회의랑 경제공책 회의에서는 그 내수 확대라는 키워드를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기술 올해 중국 증시를 제가 이제 기술력이 재평가 받은 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가 올라왔던 뭐 섹터라던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중국 경제 전반에 이제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증시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력이 좀 재평가를 받는 이런 그 모멘텀 측면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중국이 이제 정책적으로도 내수 이런 쪽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떤 뭐 경기 지표라던가 내수 확대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어떤 그런 그 질적인 그 증시의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내수 확대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 우주나 이제 이런 쪽들은 이제 연말 들어서 한 번 더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제 확산이 되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이랑은 무관하게 각국이 계속해서 어떤 뭐 안보 이런 쪽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계속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붙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좀 더 같이 미국이랑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번째는 원자재인데 이 중국의 내수 확대랑 약간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안화 강세와 함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들 가격이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뭐 관세의 영향일지 아니면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일지 뭐 공급 부족일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일단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이제 그 광물이라던가 자원 쪽에 강점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지켜봐야 할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앞에 이제 원화 환율 말씀을 주셨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올해 전반적으로 꾸준히 강세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상징적인 숫자가 이제 달러 위안 환율로 봤을 때 이제 7위안. 7위안. 근데 지금 네. 0.7.01 선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7위안에 근접을 해 있는데 이제 그 내년에는 그 위안화 강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이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위안화 볼 때 네. 7위안이라는 기준을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가 좀 있어요? 뭐 아주 뭐 그게 뭐 정책적으로 뭐 엄청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숫자고 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라운드 넘버 개념들도 있는 거고 시장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 칠위안. 그 과거 같은 경우에도 뭐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이 환율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460원이면은 그렇죠. 환율이 많이 원화가 많이 세졌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3, 4년 전만 놓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뭐 1,200원, 1,200원 네. 대 기준선이 많이 네. 다른 건데 현재의 기준 이제 내년의 기준선 같은 경우는 이제 7위안과 이제 6위안대로 접어드느냐 이제 이게 좀 많이 이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우리 증시든 미국 증시든 산타가 언제 오냐를 좀 얘기를 기다렸잖아요. 중국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증시 상황 좀 살펴주시죠. 일단 중국에는 산타가 가지 않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시느라 바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요국들의 그 4분기랑 12월 수익률을 보시면은 저희가 뭐 10월, 11월 어려운 구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내내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을 겪고도 이제 20% 정도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12월을 놓고 보더라도 12월에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수익률에서 나타났는데 네. 나머지 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니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플러스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위권에 있는 게 이제 4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제 본토 그리고 이제 홍콩은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12월 들어서도 여전히 이제 홍콩이랑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이제 그런 어떤 회복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연말까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연말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수급 공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뭐 연말까지는 약간은 뭐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네.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를 거쳐서 내년에 이제 좀 이제 뭐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중국 증시도 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나쁘지 수익률이?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4분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항생이 또 이제 4분기에 유독 안 좋았던 점을 뭐 굳이 그래도 변을 해보자면은 코스피는 뭐 너무 계속 좋았으니까 코스피랑 비교를 하면은 약간은 뭐 답이 없는 건 맞는데 항생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연간 전체 수익률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제 주요 지수들 중에서 그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4분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 이제 뭐 굳이 가격만 놓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코스피에는 비하지 못하지만 네. 올 한 해로 놓고 보면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다. 그래요. 올해 저번에 네. 나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그 공작 회의라든지 정치부 회의에서는 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치국회의랑 경제공작회의가 12월 초에 있었는데 그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수 쪽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물론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정책 방향성에서 뭐 크게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내수 확대를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이제 언급을 해줬었고 그리고 뭐 이제 통화 정책이라던가 재정 정책 이런 것들도 뭐 사실 올해에도 어느 정도 중국은 꽤나 뭐 재정이라던가 통화라던가 뭐 완화적인 기조를 보였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에서 더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던져주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여전히 뭐 통화 정책이라던가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정책적인 뭐 그 재정 정책이라던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고 그리고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두면서 만약에 뭐 약간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더 부양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도 좀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종구진 이거는 이제 실제 쓰는 기조 네, 이제 용어인가 거기에서 봐요. 이제 네네. 언급됐던 오. 키워드인데 뭐 이제 안정 속에서 전진해서 뭐 공산당이 사실 뭐 예전과는 다르게 뭐 이제 변동성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는 하죠. 그래서 네.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잘 유지하면서 뭐 이제 내수 확대라던가 어떤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좀 사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얘기할 때 이제 첨단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발전이 뭐 비약적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네. 그 부분과 뭐 내수를 비롯해서 경제가 좀 따로 간다? 중국 얘기할 때 내내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올해도 좀 이어진 거예요?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뒷부분에 가져왔던 장표에 보시면은 네. 여기 그 하얀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12월 중순에 11월 지표들이 발표가 됐던 것들인데 발표치고 왼쪽이 이제 예상치죠. 근데 보면 발표치들이 다 이제 예상치를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뭐 이제 경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뭐 이제 K자 성장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말씀하신 여기도. 양극화. 첨단축이나 네. 이제 이런 쪽들은 뭐 어느 정도 뭐 성과라던가 아니면 뭐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것들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수라던가 이제 경기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K자 경제 구조 우리가 요즘에 좀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하죠. 거의 전 세계 트렌드인가요? 이게 지금의 성향 뭐 경향
이게 치우쳐가는 뭐 이런 부분인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중국 경기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에서도 그쵸. 그런 이야기가 나올 네. 정도가 네. 있으니까 물론 미국은 이제 어제 GDP가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이제 서프라이즈 그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또 이제 그 소비가 또 좋았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미국은 뭐 여기에서 좀 더 덜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도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미국도 사실은 뭐 AI라던가 이런 쪽들의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제 캐펙스 돈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대비해서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결국 또 약한 것들은 사실이긴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이미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뭔가 경기가 좋다라고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예전처럼 어려운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근데 저희 뭐 반도체 수출액이라던가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최고치. 같은 그쵸. 이런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뭐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점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면은 네. 뭐 제 연봉은 내년에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제 뭐 그런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이익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글로벌리한 트렌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K 붙이면은 다 다 좋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K 푸드, 뭐 K 팝, 뭐 이런 거죠. 근데 K 양극화는 조금 쏠림이 그러니까요.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희가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이제 위안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절하냐 절상이냐 뭐 이 내부에서도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외부에서도 IMF에서도 야 니네 저환율 기조 때문에 지금 무역 불균형 생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출을 많이 중시했던 국가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이죠. 일부러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중국의 출산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나라가 너무 커서 뭐 일원화돼서 판단하기 어려운 건 맞긴 하지만 뭐 이제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미 중진국을 넘어서서 약간 그 뭐 선진국형 소위 말하는 뭐 고령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어떤 뭐 체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과거와 같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요즘 소비, 뭐 내수 이제 이런 쪽으로 그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위안화가 강세를 가면은 중국이 당연히 수출에는 불리하겠지만 역으로 그럼 뭐 수입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는 가격은 또 안정화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내수 쪽에는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중국이 수출을 많이 중시를 하던 시기에는 그런 뭐 서구권 쪽에서는 계속 그런 뭐 불편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환율을 낮게 유지를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뭐 제조업 산업들을 많이 이제 가져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한 시각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중국과 이제 서구권의 그 이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수를 중국이 이제 강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위안화 강세를 용인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좀 이제 조금씩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IMF 같은 경우도 약간은 톤이 좀 노골적으로 뭐 위안화 너무 싸다 이렇게 최근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약간 유럽 쪽에서도 불만 계속 얘기하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 같은 경우도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이런 논조들로 이야기를 하는 톤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이 마냥 서구권의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하게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은 더 이상 아닐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그 본토거든요. 홍콩이 아니고 CSI 300 같은 경우는 상해와 심천에 있는 이제 그 상위 기업들 300개를 모아놓은 본토 지수인데 뭐 중간중간 다르게 움직이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갈 때 이제 그 지수가 좀 좋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보다 이제 홍콩이 아무래도 거기에 뭐 텐센트라던가 알리바바라던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홍콩의 성과가 더 좋았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제 중국의 내수 부양이 효과를 보고 위안화가 점진적인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토 쪽 그 위안화 자산 쪽에도 이제 관심이 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도 좀 그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얘기 나눠볼 게 미국과 중국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두 정상이 새해가 되면은 만나잖아요. 네,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건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 네. 간밤에 얘기 보면은, 향후 18개월간 관세율을 0% 유지한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정책이 불공정 무역의 관행이다. 이렇게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2027년까지 유예한다. 뭐 요게 또 시장에 약간은 긍정적인 바람을 주기도 했는데, 네. 이런 관계들 좀 어떻게 볼까요? 새해는? 사실 이 중국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이미 그 10월에 미중 정상
그 회담 때 그 다뤘던 나온 내용이에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발표가 네. 된 건데 최근에 증시 분위기도 약간은 다시 좀 좋아지고 있고 그 AI 반도체들 쪽이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그 H200 수출 그쵸. 허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겸사겸사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은 내용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일단 뭐 한 최대 뭐 배센트도 뭐 4번까지 미중이 내년에 만날 거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둘이 만난다라는 것이 뭐 무조건 호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난다라는 거는 분명히 그리고 입장이 다른 두 국가가 만나는 두 강대국이 만나는 건데 어떤 뭐 입장차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에도 제가 위안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미중 관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요새 뭐 엔비디아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뭐 이제 기술 수출 통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주요 화두가 되겠지만 그 위안화 쪽도 이제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위안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국이 어느 정도 점진적인 강세는 좀 용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위안화 관련돼 가지고는 뭐 양국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관계가 합치를 하는 그런 지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뭐 통화 이런 걸 가지고 신경전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일까요? 있을 수 있는데 예전처럼 이제 격하지는 않을 거다. 중국은 강세를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강세는 용인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럼 중국이 양보하지 못하는 카드들이 또 이제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그런 쪽들이 당연히 뭐 계속해서 기술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관세라던가 이제 이런 히토류. 이야기들은 계속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광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장표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중 경쟁의 영역이 더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로봇과 우주로 지금 나가게 되는데 월요일에 이혁진 차장님 나오셔가지고 반바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로봇이 될지 로켓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중국이 치고 올라온 건가요? 로봇을 봤을 때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이 특허 건수가 미국을 압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압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로봇에서 결국에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봇의 어떤 뭐 그 쉽게 말해서 뇌를 담당을 해주는 부분이 그 AI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잘하는 건 맞는데 어떤 뭐 지표로 드러날 수 있는 뭐 생산량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중국이 압도적인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양상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봇 이제 다음 전쟁이 로봇이라고 했고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 같은 경우는 로봇 쪽을 이제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 이제 네. 이런 모습인데 중국은 이제 보면은 정부 스스로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버블 우려 심각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그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로봇 산업을 좀 육성을 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중국은 이미 생산만 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성숙 산업에 가까운 그런 양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흔히 저희가 그 통상적으로는 그 중국이 어떤 뭐 육성 산업을 정하면은 정부 주도로 밀어주고 미국은 이제 뭐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구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로봇은 약간은 그 반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스스로 버블 우려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이제 사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휴머노이드 형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사실 뭐 저희가 만족할 만한 소비자나 이제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 나온 건 아니긴 한데 중국은 예전부터 그 호텔에서 뭐 서빙하는 로봇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로봇들도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그 로봇 산업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도 큰 틀에서 제조 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 세그먼트가 많이 다양하겠지만 로봇이라는 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은 약간 이미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다. 거기다가 유니트리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홍콩 본토에 계속해서 그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들 그 IPO 신청이 이제 뭐 빗발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네.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약간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민간 기업들의 경쟁이 이제 과열될 이제 그런 징후를 보이니까 중국이 워낙에 어떤 그런 이런 붐앤 버스트 산업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 선제적으로 나서서 너무 그렇게 과열돼. 하지 마라 네. 이런 네. 언급을 할 정도로 중국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민간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제 로봇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좀 곤란을 네. 겪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그걸 미리미리 좀 차단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도 될까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전기차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전기차 저희가 그냥 헤드라인 나오는 뉴스만 보면은 네. 중국 전기차 계속 되게 잘 팔리고 이런 것 그렇죠. 같지만 네. 사실 이제 기업들 주가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 이제 여전히 경쟁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이제 개별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고통스러운 구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묻어 있는 게 로봇 시장이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이제 뭐 테슬라 그리고 이제 피규어 AI라던가 일부 뭐 비상장 업체들 이제 이 정도가 있는 건데 뭐 중국 같이 이제 그런 어떤 경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국보다 부족한 생산이라던가 이런 영향들을 좀 이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이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도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서로 경쟁. 근데 그쵸? 이 우주는 미국한테 저는 상대가 될까 싶긴 하거든요. 싶었는데. 압도적이라고 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런 것들은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구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틀린 이야기지만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앞서 있다가 아니라 머스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가 기업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 아. 그 뒤를 미국과 중국이 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일론 머스크는 그냥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멀리 일론 떨어져 머스크의 있는 거군요. 스페이스X가 너무 잘하고 있고 예. 이제 사실 우주는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은 그 정부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뭐 수요처가 아주 크지도 않고 근데 이제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많이 중요한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가 않다 생각보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제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그래서 네. 이 우주 같은 경우는 네. 이 로봇과 다르게 전형적인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은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이제 딱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우주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부터 이미 AI도 약간 지정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우주는 이미 옛날부터 애초에 지정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이제 행정 그 조항들을 정해 놔가지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우주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중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오바마는 심지어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초당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미국은 이미 우주가 경쟁 구도로 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3프로에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앞으로는 이 국가주의를 넘어서 초국가주의, 그러니까 기업이 한 국가를 운영할 수도 있는 한 시스템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도.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감히 상상을 좀 해보는데 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주, 국방 이런 경쟁도 있지만 막 심해도 막 연구를 하고 북극도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이 광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히토류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재, 광물을 중국이 좀 틀어잡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기에 이 원자재 중국에서의 영향은 좀 어떤 느낌일까요? 실제로 중국은 이제 그런 자원 쪽에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 이제 미중 갈등에서 많이 드러났고 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제조업 기반의 국가였고 어떤 그런 제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지난 10몇 년간의 기사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뭐 어디 아프리카에 투자했다, 뭐 어디에 투자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어디 탐사해가지고 무슨 자원 발견했다 이런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제조업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무기화를 한 게 현재의 중국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쪽으로 거의 속된 말로 이제 몰빵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제조업 기반이 너무 많이 부실해져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그런 쪽에서 양국이 갈등을 겪을 때 이제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가 미국과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이미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중간 단계에서 이런 그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10분 활용을 할 가능성이 뭐 매우 높겠죠. 장표도 설명 좀 해주세요. 페드의 금리 인하와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 장표 갖고 오셨는데 네.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꼭 있어야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역시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는데 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일단 기준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다들 예상을 했던 대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책금리를 많이 따라가는 2년물은 거기에 맞춰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기준금리가 그 내려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지는 않고 그렇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GDP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원자재 지수가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뭔가 원자재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AI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경기 전반이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K자 성장이라고 하고 다른 부분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원자재 지수는 이제 2022년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좀 버티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년에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라던가 이제 원자재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그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내수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워낙 큰 국가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원자재 가격을 좀 이게 자극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 같은 경우는 네. 진짜 금리 인하를 좀 생각보다 안 해줄 것처럼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간밤에 보면 GDP가 놀라울 정도로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4.3%.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금리 인하 전망을 좀 유지했다. 네. 이런 점도 좀 눈에 띄고 중국과의 관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슬슬 잠깐 일부를, 네. 그러면은 저희가 1부 광고 잠깐 듣고 그럴까요? 와서 여러분들 네. 2부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네. 오늘 사실 우리 들어올 때만 해도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네. 코스닥은 하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승 반전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0.26% 상승,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네요. 네. 광고 잠깐 볼까요? 여러 가지 속보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2부 저희 광고 듣고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진웅 과장님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좀 해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나가서 뭐 이제 데이트도 좀 하셔야 되고, 뭐 쇼핑도 좀 하실 수도 있고, 뭐 지인을 여행도 만날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볼까요? 오늘은 조금 한산해 보였어요. 확실히 여의도라서 그런지. 저도 느꼈어요. 네. 출근 시간에는 좀 한산하다가 아마 좀 이따 데이트하러 슬금슬금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소비 얘기를 하니까 중국 소비는 좀 어때요? 관군제 성적 안 좋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다시피 소비도 계속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수 확대를 정부가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던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꽤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사실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표가 계속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더 부양책을 써야 하는 뭐 당위성을 확보를 해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이제 내년에는 뭐 실제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중국 경기나 내수,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이제 살아나는 그런 구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저희 크리스마스 망해라라고 하시는 어디? 분들 계시고 아, 저기 정말. 남의 생일을 왜 챙기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좀 마음 넓게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 따뜻하게 연말이니까 그럼요. 중국 정부가 이제 내수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년에도 좀 이어가겠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세계 공장이 아니라 우리도 시장이 되고 소비를 좀 하겠다. 그러면 세계가 너무 좋아했고 중국도 스스로가 생각했던 저임금 고성장 모델은 이제는 좀 탈피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탈피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천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될 것 체질에서 같아요. 좀 하겠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의 성장 모델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필연적인 뭐 변화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득이 올라오고 어떻게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생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들이 소비에 의존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의 어떤 그 국가의 사이클인데 중국도 그거를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준비하신 장표 또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과장님? 네, 일단 그래서 2부에서는 뭐 섹터 쪽으로 좋아요. 좀 그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AI 관련된 쪽은 내년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뭐 다른 쪽을 더 기대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던가 이제 반도체 이쪽 업종들은 계속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이 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런 뭐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는, 아니면 막 반등의 강도가 강한 이제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얘기를 해보면 네. 뭐 수요는 확실하다. 숨통이 트이는 AI 반도체 공급이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엔비디아의 뭐 수출, 그렇죠. 재계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미국은 이제 줄 것 같은데 중국이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분위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자립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수출 허가 나기 전에는 뭐 기존에 사왔던 것도 못 쓰게 하고 이제 그런 기사도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큰 틀에서의 그 기조가 유지는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엔비디아 거에만 의존을 할 정도로 많이 사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중국 정부가 이거를 뭐 전면적으로 다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적당히 사오는 건 오케이 정도에서는 허용을 해주지 않을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이제 크게 터치를 하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H200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 기업들에게 흘러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전면 금지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H200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은 중국이 우회해가지고 사용할 거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떤 뭐 그냥 뭐 기업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블랙기를 다 사용을 하고 싱가포르를 이용해서 우회 경로로 다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기술 굴기 자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뭐 무어스레드 같은 우리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에 비교할 그런 거는 아직까지 한참 못 되는 건 한참 맞고요. 못 된다. 한참 못 되는 네. 건 맞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에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한참 못한 건 맞는데 이게 또 뭐 못 써먹을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성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뭐 결국에는 뭐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고 뭐 발열이 더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연산 속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좀 다르게 이 전력이 굉장히 좀 풍부한 나라예요. 아무래도 아주 오랫동안 생산 공장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전력에 대해서는 약 훨씬 이제 미국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요즘에 그 부분이 부각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사양이 안 좋은 칩을 써도 뭐 정부가 좀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기 확충이 미국만큼 절박하거나 너무 심각한 문제까지는 안 가 있으니까. 그 전기가 좀 싸다. 네. 싸게 공급이 된다. 거기다가 이제 사실 미국만큼 또 그런 뭐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런 칩들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전력이 좀 풍부한 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 거를 써서 이제 뭐 그 전성비라고 하죠. 소위 이제 뭐 전기 쓰는 거 대비해 가지고 성능 잘 나오는 걸 쓰면 좋을 텐데 네. 정부가 전기도 깎아주고 뭐 보조금도 주고 눈치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무어스라던가 뭐 화웨이라던가 이런 데서 만든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이제 그런 칩들도 쓸 수는 있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앞에서 이제 뭐 블랙웰도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런 분석 기사들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그 학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 칩을 쓸 수 있는 외부에서 돌려놓고 그러니까.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국산 칩을 쓰는 이제 이런 식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뭐 분석들도 있었는데, 저도 일견 동의를 하고 그 중국의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그 AI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투트랙 전략을 한동안 계속 좀 사용을 할 거다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네. 중국이 이제 뭐가 문제냐, 자립을 시도를 할 때 어디에 한계가 있느냐, 노광 장비, 뭐 EUV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런 부분도 그것도 지금 얼마 시험 전에 장비. 그러니까요. 네. 뭐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요거까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네. 플랫폼 쪽이랑 이제 반도체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 저는 그래서 플랫폼은 미중 관계가 나빠도 좋아도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긍정적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사이가 나쁘면은 그러면은 중국의 그 AI 뭐 자립 이런 것들이 더 주목을 받겠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이가 좋아져서 엔비디아 칩을 쓸 수 있으면은 그럼 엔비디아 칩을 써가지고 중국의 AI가 더 발전을 하겠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게 플랫폼인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반도체는 좀 입장이 다르죠. 엔비디아 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자국산 칩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상반기에는 그런 모습이 뚜렷했는데 하반기에는 주가 반응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약간 뭐 미중 관계가 풀어지고 하는 국면에서는 뭐 중국의 그 대표 파운드리 업체인 그 SMIC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사이가 나빠지면 오르고 이런 국면도 있었는데 네. 11월부터 엔비디아 수출이 다시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그 상장 기업들 주가는 그냥 지수 빠지는 걸 반영하는 정도. 딱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악재를 크게 반영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보시면은 앞에도 말씀드린 뭐 이제 무어스레더랑 이제 그 메타엑스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상장가 대비해 가지고 최고치 기준으로 하면은 뭐 10배, 뭐 9배 이렇게까지 며칠 만에 네. 이렇게 올랐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어떤 그 칩 자립 그리고 어떤 그 칩 뭐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 칩 수출이 허용이 된다라고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자립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을 훼손을 하지는 않는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노광 장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좀 놀랐습니다. 이게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이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제 성과가 없었는데 일단 시제품이 나왔다라고 뭐 보도는 됐어요. 네. 근데 뭐 짐작해 보건데 당연히 뭐 쓸만한 그런 상태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기사에서도 보면은 뭐 30년에 시제품으로 칩 생산 전망이라고 했으니까 뭐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죠. 뭔가 이게 유의미하게 쓰이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마치 그 AI 같은 경우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이 생각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쫓아왔던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뭐 사실 제 생각에 뭐 당장의 이슈는 뭐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한 몇 년 지나면 그때는 생각보다 중국의 이런 그 반도체 칩 자립이 좀 유의미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뭐 캠브리콘이나 뭐 무어스레드 얘들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에 그 네. 엔비디아에 비할 게 못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 간격이 저는 한 뭐 제가 맞출 수 없겠지만 한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직 격차가. 근데 네. 정말로 그 한 자리 해수 내에 좀 유의미한 격차로까지 좁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EUV 제품이 그 실제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나름 좀 유의미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수출이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도체 힘이었는데 반도체만큼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직 계열화 중국에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위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중국하고 EU하고 유럽하고 분위기가 요즘에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서로 보복관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중국이 뭐 EU에서 들어오는 유제품을 40% 넘게 관세를 때리겠다. 그 전에는 또 먼저 시비를 걸었고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발표되는 관세율들을 보면은 이제 오가는 그 언쟁들 그 미국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가는 언쟁들 대비해서 실제로 뭐 피해가 클 수 있는 부분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에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이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발표되는 관세율들도 애초에 높았던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뭐 좀 더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아니면 좀 더 높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던가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이제 그 유럽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중국이 사실 유럽은 미국보다는 중국이랑 사이가 좀 더 그 큰 틀에서는 좋은 네. 편이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의 그런 뭐 진영전 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는 과정에서 그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중국 이제 이쪽이 분명히 어느 정도 좀 같이 좀 긴밀하게 이제 붙어 있는 것도 이제 맞기도 네. 하고 이제 유럽은 또 우크라이나라던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유럽 나름의 이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갈등이 이제 심해지면은 유럽은 그 미국만큼의 그 체력이 되지는 않긴 하거든요. 사실 그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유럽이 미국보다 좀 더 중국에 가까웠던 부분도 약간은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준 부분이 있고 해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럽에 좀 그 유럽이 좀 더 타격을 입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네. 우리 선혜 씨 질문 중에 전기차가 죄송합니다 네. 있어가지고 전기차 하면 또 유럽이 시장이 굉장히 또 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어떤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선희 씨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요? 전기차에 대해서 뭐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 지금 산업이 어떤 상황인지도 좋고 중국의 전기차 하면은 굉장히 많이 상용화가 돼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고 업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가격 경쟁도 심하고 뭐 이런 정도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꽤 네. 보여요. 맞아요. 이제. 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세요. 산업 전반. 그래서 네. 그 전기차라는 산업을 국가 단위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잘하는 곳이 중국인 건 맞고요. 뭐 가장 잘한다 정도가 아니라 뭐 압도적이죠. 그 애초에 본인들이 내연차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이제 많이 밀어준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내부가 또 이제 10억 인구가 있는, 물론 유의미한 소비 인구는 뭐 몇 억 수준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나라에서 밀어줬으니까 이제 많이 잘 된 것들은 맞는데,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 그 전기차 업체들의 그 전기차가 외부에 나가서 팔릴 때에는 꽤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실 텐데,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에도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유럽 판매량이 테슬라는 12% 하락을 했는데 BYD는 이제 20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그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잘 하던 업체들은 그 전기차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이랑 뭐 경쟁이 되지 못하는 뭐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뭐 BYD라던가 이런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수출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단가,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진을 잘,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진을 잘 붙여서 팔고 있는데도 이제 판매가 이렇게 많이 급증을 할 정도로 그만큼 어떤 뭐 품질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입증이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경쟁 말씀을 주셨는데 뭐 추산하는 방식이나 뭐 기관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은데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내부의 전기차 업체가 뭐 한 500개에서 1000개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한 50개에서 한 100개 순으로 이제 많이 그 구조 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힘든 구간들을 지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그 중국 내부의 그런 과도했던 경쟁도 어느 정도는 그 마무리 국면으로 슬슬 들어갈 조짐이 보이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뭐 샤오미는 사실 뭐 전기차, 아직까지 전기차 업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이제 BYD나 뭐 샤오펑이나 니오 이제 이런 주가들을 보면은 뭐 뭔가 잘 왔던 구간까지 왔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많이 이런 빠졌네요. 모습들을 볼 네. 수가 있는데, 이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그런 그 내부의 그런 과열 경쟁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그 이슈가 되는 이제 그런 구간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전망은 뭐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뭐 제가 중국 전기차를 저희 그 회사에서 그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려왔어요. 왜냐면은 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조심스럽게 이제 뭐 슬슬 지금은 뭐 바닥을 약간은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일부 업체들에서는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뭐 샤오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분기 실적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동차 부문 쪽은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이제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 일부 상위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조심스럽게 업황 바닥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생존자로서의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조금씩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포드에서도 뭐 전기차 사업을 축소 아니면 아예 안 한다. 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쪽은 계속 할 거고 뭐 우리 사실 2차 전지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좀 영향이 주가적으로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상황과 근데 중국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사실 포드가 전기차 사업 접고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LG 엔솔이랑 계약 해지하면서 네. 한 번 네.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석구권 업체들은 테슬라랑 경쟁을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테슬라 전기차보다 잘 만든다라는 게 많이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들을 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전기차 단품을 생각을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게 맞는데, 전기차가 사실은 자율주행까지 이어지는, 물론 꼭 자율주행이 전기차에 필요는 없지만 뭐 이제 산업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서구권 업체들은 그 테슬라랑 경쟁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좀 내려놓고 이제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단품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은 계속해서 뭐 많은 업체들이 많이 잘 만들어냈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근데 이제 테슬라도 있는데 서구권 업체에서는 중국 애들까지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경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 그 배터리랑 전기차는
그 미국이 올해 들어서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한 거랑은 상관없이 배터리랑 전기차는 미국이 옛날에 그 중국에다 이미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팔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뭐 버스나 이런 것들 뭐 일부 조금은 이제 팔릴 수가 있는 건데 BYD나 이런 것들은 관세 다 맞고 나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있음에도 관세로 중국 전기차를 이제 막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구글 웨이모 그리고 중국 상위 업체들 이제 이 정도가 좀 그 경쟁을 해볼 만한 그 레벨에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에서는 중국이 물론 뭐 탑티어 업체들 뭐 테슬라라던가 이쪽에 비교하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이쪽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뭐 이제 딥시크 쇼크가 오니까 중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연말 갈수록 산타는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네. 것처럼 내년 이제 투자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자주 말씀드리던 뭐 AI 관련된 테크들 이쪽들이 뭐 가장 좋다가 아니라 뭐 안전한 선택일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많은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약간은 명운을 걸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안 좋았으니까 이번엔 진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는 게 중국의 경기와 내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상반기가 지나봐야 된다던가 이 정도의 기간은 필요할 텐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뭐 연초에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연초 이제 3월까지 양회까지 이어지는 정책 이벤트들이 쭉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테크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중국의 이제 소비나 내수 네.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쪽 기업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기대감이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부의 여력이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겠다, 내수 부양을 하겠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30년 만에 중국의 어떤 투자의 붐이 꺼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아요. 뭐 부동산, 뭐 인프라, 제조업 투자가 이제 너무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굉장히 없다라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저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그 돈이 많은 국가군 중에 네.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재정 여력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미국이 뭐 이제 심지어 이제 금리를 또 내리는 구간이니까 약간은 중국도 더 이제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심스럽게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도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 경기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그 중국의 뭐 주요 디벨로퍼들 뭐 파산 위기 이런 것들 하면서 중국 경기가 그리고 증시까지 같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약간은 그 증시 영향도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디벨로퍼들 그 채권 만기 연장하는 거 가지고 한번 네. 한 차례 이슈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 중국 안에서. 근데 증시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네. 않았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큰 출혈을 감내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올바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의 구조 조정에는 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많이 부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부동산에 대한 영향도는 좀 이게 줄어든 것 같고 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뭐 기술 그리고 뭐 질적인 성장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금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중국 사람들이 어. 금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 네.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그 미국채의 가장 큰 손이었는데 이제는 음. 한 3위 정도로 제가 어디 그걸 봤던 것 금으로. 같고, 금으로 많이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돈 많을 것 같아요. 예, 금값이 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해 사실 한때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는 중국이 뭐 조금 아쉽다 할 수도 음. 있겠지만 항생테크가 또 뜨거웠던 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AI 좋아? 그러면은 미국도 좋고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수익률이 이번에 괜찮았으니까 그렇죠. 올해. 네. 그럼 왜 중국해? 굳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2026년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관점, 비중 이런 걸로 마무리를 좀 아우,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결국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국은 이제 멀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결국 진영전 양상으로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선택을 한 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달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그 약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굳이 중국을 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좋은 기업들이 많은 것들은 많지만, 제 앞에도 그 위안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그 위안화가 그 위안화 자산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서의 그 가치를 갖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조금씩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G2 국가인 네. 그 중국에 뭐 저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오늘 정말 우리 시작할 때 또 하얀 모자를 또 써주시고. 써주시면서 오늘 방송에 대한 열의를 불태워주셔서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시장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시장이 강하진 않습니다. 음. 네, 코스피가 0.2% 상승,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쎄요, 일단은 내일 휴일 네. 앞두고 있어서 어. 조금 힘이 없는 걸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좀 지켜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까지도 잘 보내시고 저희 또 모레 인사드려야죠. 날씨가 좀 네. 추워진다고 하니까 빙판길, 혹시나 빙판길 있는 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네.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드리죠. 좋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아침엔 투자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